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오늘 이제 진짜 쫑강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금융 파트 마무리할게요. 국제금융 파트는 한 두세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에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 없나 그 ISLM BP 모형이라 하는데 먼델 플레밍 모델이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맨날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게 나와요. 그게 이제 구매력 평가설하고 이자율 평가설이라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739페이지 거기 챕터 23 환율과 환율 제도 그리고 뭐 환율 결정 이론 이렇게 볼게요. 자, 먼저 환율이 뭔가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달러 갖고 다니세요? 지갑에? 그렇지는 않겠죠. 달러 갖고 있으면 가끔 폼을 재려고 갖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게 뭐야? 옛날 같으면 막 뭐가 있나 보다 하는데 요즘은 그거 왜 갖고 다니냐? 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미국의 달러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밥을 먹거나 뭐 할 때 당연히 원화로 바꾸지 않으면 안 바꿔준단 말이에요. 밥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화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1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면 몇 대 몇의 비율로 바꾸는가? 그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환율의 개념 나와 있는데요. 자, 챕터 23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 1번에 보시면 환율이란 우리나라 화폐랑 외국 화폐 교환 비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돈 1,000원짜리랑 외국 돈 1달러랑 미국 돈이죠. 이렇게 교환된다라고 하면 이 교환 비율 1달러가 1,000 이게 그냥 환율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수요와 공급 그걸 말씀드렸죠. 이게 달러라는 게 상품이라고 보세요. 사과나 배, 바나나 이렇게 생긴 아이스크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달러의 가격 그게 바로 아이고 달러만 그리네. 그래서 그게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가격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 이렇게 쓸게요. 달러에 대한 수요 이렇게 달러에 대한 공급 이렇게요. 이렇게 수요 공급 이게 바로 달러의 가격 환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해외에서 달러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유입해 와요. 그러면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면 달러의 공급 증가는 당연히 달러가 풍부해지니까 달러 거래량이 많아지고요.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가격 하락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달러 가격이 환율이고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달러의 공급 증가는 달러의 가격인 환율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환율 이것도 외환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율 그 개념만 잡으시죠. 밑에 뭐 3, 4, 5, 6번은 그냥 보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돼요. 다음 밑에 환율의 표시 방법이 있는데 1번에 뭐 지급 환율, 2번에 수치 환율 이렇게 하는데 둘 다 하지 마세요. 많이 하는 게 오히려 객관식에서는 안 좋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익숙합니까 하면 1달러는 1,000원 이렇게 뭐 1달러 요걸 많이 쓰니까 그 위에 1번만 잘 보세요. 안 그래도 2번에 설명이 있죠. 대부분 국가들이 이 방법으로 환율을 표시한다 하니까 삐딱하게 하지 마시고 이걸로 그냥 사용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올라간다 하면 1달러 구입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니까 1,000원에서 1,500원 줘야 된다 그런 거고 달러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달러라는 이 상품 가격이 하락한 거니까 달러를 구입하는데 우리나라 돈 좀 적은 돈 줘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달러는 뭡니까? 달러의 가격이 뭡니까? 이 환율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1번으로만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환율의 상승과 하락 나와 있어요. 상승하는 걸로 합시다. 상승과 하락 둘 다 잡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환율 상승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되면은 자 1번 보세요. 환율 상승이란 자국 화폐 대외 가치가 하락.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상승의 다른 말로는 달러의 가격이라 할게요. 가치가 상승. 그러니까 달러를 구입하려면 우리나라 돈을 옛날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화의 가치는 하락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환율 상승, 환율 인상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면 환율을 기준했을 때 평가를 해보니까 떨어졌다, 절하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 절하 이렇게요. 이렇게 그냥 많이 쓰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친구가 키가 나보다 부쩍 2배 컸어요. 친구 키를 기준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작아진 거죠. 2분의 1 외로 뭐 커졌다, 뭐 아니면 2배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보세요. 얘가 1달러가 1,200원에서 1,400원이 됐어요. 그럼 2번에 보면 환율이 상승하면 거기 밑줄 치세요. 1, 2번 그냥 그거까지만 보세요. 외국 화폐 그냥 달러로 하세요. 달러의 한 단위 1달러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원화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느낌을 가져가 볼 텐데요.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미국이 있고요. 여기 동남아가 있어요. 베트남 이렇게. 베트남 어떻게 그려야죠? 이거 아프리카인데. 참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베트남, 동남아, 그렇죠? 미국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우리나라 있고요. 베트남 무슨 돈 써요? 베트요? 뭐 어떤 아무튼 미국은 달러를 쓰고 잘 모르겠다. 베트라고 하시죠. 뭐 B라고 합시다. 회계사 시험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좀 잠깐 어디 놀러 가려고 해요. 근데 똑같은 만약에 한 200만 원 들고 미국 갈 때랑 동남아 갈 때랑 약간 느낌이 어디 갈 때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더 여유롭고 뭐 호텔이라든가 숙소라든가 가격이 좀 더 쌀까요? 베트남이 좀 정 안 되면 해보세요. 잠깐. 아니면 이것도 경험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데 가면 물가도 싸고요. 왠지 같은 돈을 가져가도 훨씬 더 이제 사실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베트남의 베트에 비해서 좀 더 세고요. 미국이나 달러 가치가 만약에 높다. 아니면 거기 얘가 있는 것처럼 엔화, 엔고다 이렇게 되면 미국 여행 갈 때는 돈을 뭐 별로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확 그냥 이렇게 별로 그냥 이 화폐가 약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돈을 기준했을 때 베트는 화폐 가치가 낮고 얘는 높고 그러면 이렇게 달러 가치가 높은 그런 데 가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 커요. 그래서 옛날에 IMF 때 그때 뭐 달러가 뭐 환율이 인상했니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요. 사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옛날에는 이거요. 1달러가 반값을 하는데 1,000원 했을 때는 1,000원만 있어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괜찮았는데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1,000원 갖고는 이제 반밖에 못 사는 거예요. 밥을 반밖에 못 사 먹는 거랑 똑같아지니까 많은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면 여러 가지 직원들, 회사의 직원들도 파견 나갔던 사람도 다 이렇게 되돌아오고 그랬거든요. 뭐 아무튼 그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거기 관역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용어 3번만 보세요. 환율 하락 그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위에 1, 2번 해서 한번 보시고 개념 자체는 평가 절하, 환율 인상, 환율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다시 할 거예요. 명목 환율은 말 그대로 환율 자국의 화폐가 교환되는 거래되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실질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물가를 감안하여 조정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가를 감안해서 조정한 이렇게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 끝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돈 여기 보세요. 참고로 할게요. 명목 환율과 그리고 실질 환율 이렇게 있어요. 실질 환율 이렇게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돈이 이게 P랑 미국의 돈은 달러로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달러 이게 외국 돈의 물가 화폐 돈 이렇게 물가라고 할게요. 포린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할 때 환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그거를 환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렇게 E 해서 이제 익스체인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000원, 1달러 이게 같도록 만드는 거니까 여기다 살짝 쓸게요. 여기가 1,000원, 원 이렇게 있죠. 그럼 1달러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 곱해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달러 분의 1,000 원 이렇게 이게 곱해줘야 돼. 이게 같죠. 그러니까 달러 지워지면 똑같이 값이 같아지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환율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1달러에서 1달러 대비 1,000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요게 명목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 환율은요. 저 뒤에 할 때 할 건데 요거요. 어떤 변수를 물가로 나눠주면 그게 실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P로 나눠준 게 실질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실질 환율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요. 자, 우리는 앞으로 실질 환율을 대문자로 씁시다. 이렇게 대문자로 써서 실질 환율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소문자로 쓴 명목 환율은 E 이렇게 쓰시고요. 실질 환율은 대문자로 E 이렇게 해서 구별할게요. 우리가 수출과 수입할 때는요, 요 실질 환율을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해서 명목보단 진짜 환율이죠. 실질이나 레알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돼서 어떤 모든 나라의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나로 똑같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실질 환율은 요거 P분의 P에서 1 된다. 뭐 그런 것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연두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실질 환율 우리는 뭐 2자 뭐 이렇게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데 대문자 2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설명이 예를 들어 나와 있는데 얘 필요 없어요. 그냥 얘 해서 한번은 보셔도 되는데 예로 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보세요. 동그라미 6번으로 가세요.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얘기예요. 이게 달러의 가격이 세지는 거예요. 미국 물건의 가격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옆에 보시면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상대 가격은 싸지고 그러니까 달러로 생산된 그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증가에 그거 밑줄 치세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 요 관계에서 실질 환율이 증가하면 실질 환율 증가는 네, 수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요. 네, 제일 중요합니다. 안 더우세요? 죄송한데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해주세요. 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게요. 네, 안 움직이고 강의할게요. 그래서 저는 저만 덥나 하는데 앞에 계신 분들 부채질을 몇 분이 하시는 것도 있고 이럴 때 학원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는 교육 서비스잖아요. 이럴 때 학원 욕해야지. 막 그래서 에어컨 빠방하게 틀어주고 추우면 다시 또 꺼달라고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환율이란 뭐다 그 개념만 좀 잘 해두세요. 아셨죠? 근데 환율이 달러의 가격이 비싸진 게 무슨 뭐 좋으냐 나쁘냐 그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늘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야간에 이렇게 보강하는 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뭐 다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딴 거를 구축하는 거죠. 딴 거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 틀어지는 것도 있고 더운데 이게 뭐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 그런 건데 다 아무튼 그 여러분들 여건이 어떻게 돼 있을지 경영 이제 하시죠. 여러분들의 주어져 있는 여건을요 잘 이렇게 되살리셔서 그걸 이제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이제 약간 변환시키는 그런 것도 연습을 하시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자꾸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느끼시는 게 있어요. 나의 강점이 뭔가 그리고 이제 과목마다의 또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늘상 그렇듯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강점이 뭔가 상대의 약점을 탁 공격을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적은 노력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좀 신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위태위태하지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그 외환 거래 종류 나와 있는데 그냥 선물한, 현물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무 관리 같은 거 뭐 하실 때 뭐 하시게 되면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741페이지 이거 보시면 외환의 수요 공급에 의한 환율 결정 나와 있는데 그냥 수요 공급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줄에 외환의 수요 곡선할 때 1번 보세요. 1번. 환율이 상승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환율이 상승하면 자, 거기 한번 옆에 살짝 읽어 볼 테니까 그냥 뭐 살짝만 보세요.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 가격 상승 그거까지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원화로 표시한 이거는 이제 원화로 나타낸 그거고 아무튼 수입품 외제 가격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냥 수출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뭐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가 1,000원인데 1달러가 2,000원으로 되면 수입품 가격 10달러짜리인 거 우리가 돈 주려면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걸 이제 20,000원 줘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수요 공급으로 안 푸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굳이 푼다라고 하면은 외국의 물건을 살 때 2배만큼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환에 대한 수요량 그래서 감소한다라는 거 살짝 보시고요. 밑에 공급도 뭐 영향 미치는데 밑에 수요 공급 그냥 그 정도로 보시고 여러분들은 환율이 올라갔다 그 의미가 뭔가 그거에 좀 초점 맞추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외국 물건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한다. 여기에 좀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뒤에 균형 환율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밑에 환율 변화 요인 나와 있거든요. 몇 개만 볼게요. 다 보기에는 그렇고요. 자, 우선 위에서요. 외환의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가 변하는 거 할게요. 그래서 환율이 언제 변합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외환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거기 위에 주황 색깔 있죠? 그거 하나 볼게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달러를 다 원하니까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만 하나 보시도록 하세요. 밑에 공급 증가 보지 마세요. 둘 다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밑에 1번 보세요. 외환의 수요 변화 요인 이것만 잘 보도록 할게요. 1번 언제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냐. 자, 1번 보시면 국민소득 증가 이렇게 있습니다. Y가 증가되었다. 이렇게요. Y가 증가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뭐 그 수요 공급으로 풀 때는 그렇게 해요. 아무튼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ISLM 거기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외국의 물건을 많이 수입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M이라고 쓸게요. 임포트가 증가해요. 수입 증가. 그래서 뭐 보라색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입이 증가하니까 외국 물건 막 들어오려면 그래서 외환에 대한 수요 증가, 외환의 수요 증가로 환율 인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만 보세요. 소득 증가, 수입 증가. 다음 2번. 자, 그럼 다 외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다음에 해외 이자율 상승 이렇게요. foreign 다른 나라의 국가 이자율이다 해서 여기 F라고 쓸게요. 약자로 이렇게 쓸 겁니다. 다른 나라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자율이 3%인데 해외 미국 이자율이 5%면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우리나라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나갈 거니까 자본이 유출되네요.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외환에 대한 수요 증가. 그러니까 자본의 유출까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외환의 수요 공급 거기까지 해서 하는 거는 뭐 그렇고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참고로 그냥 보시고 다음에 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3번.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해외 투자가 증가. 그러니까 삼성, 현대 이런 데가 투자를 해외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달러 가지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역시 달러가 유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4번. 해외여행 증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외여행 증가. 공항에서 이제 환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다시 거기 보시면 유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외환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살짝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뭐 문제로 뭐 그냥 수요 공급 말고 다르게 그냥 바로바로 풀 겁니다. 자, 밑에 그림을 살짝 보세요. 보시고 마세요. 외환의 수요가 증가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환율 올라간다. 그것만 보시죠. 자, 넘어갈게요. 외환의 공급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수요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3번 봅시다. 오른쪽 가보시면 환율 변화의 효과 보시면 환율 변화가 전반에 미치는 효과 나와 있는데 1번 하나만 보세요.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면 그 밑줄 치세요. 평가 절하니까 이건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인상되면 이렇게 환율 인상 이렇게 쓰시죠. 그럼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이거 뒤에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그러니까 외국 물건이 비싸지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은 잘 되고 아이고 외국 물건 사려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거니까 수입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수출 빼기 수입을 경상수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수출과 수입이 증가,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했으니까 그게 순수출 증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총수요 곡선 우측 이동 그렇게 밑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 수출 증가, 수익 감소예요. 수익 감소는 그냥 빼도 돼요. 수출 증가하면 수익 감소니까. 요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AD가 우측 이동 요렇게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수입 원자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의 원유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부품이 엔진 같은 거 원자재를 많이 쓰게 되면 그거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오토바이 자동차 만드는데 엔진 비싸게 돈 주고 사와야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비용이 그러니까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급 측면은 좌측 이동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큰가 사실 봐야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수요 쪽 면에 좀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그 표가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냥 표 위에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이제 환율 상승이 있고요. 환율 하락이 있어요. 어느 걸 할까요? 상승할, 그렇죠. 상승만 하세요. 아셨죠? 한쪽은 쫙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X 하면 또 보게 돼요. 사람이 X 하면 신호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왜 X 했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오히려 그걸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아셨죠? X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깨끗하게 놔두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환율 상승하게 되면 수출 증가해요.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리 하세요. 왜? 해가지고 거기 뭐 달러 표시에 수출품 가격 하락으로 정신없어요. 그냥 이 거시경제는 미리 감을 가지셔가지고 수출 환율 올라간다. 뭐 수출 잘 되겠군. 뭐 이런 느낌을 그냥 바로 거의 암기하셔도 돼요. 암기하신 다음에 몇 개 문제 보면서 자꾸 조금씩 수정해 나가시는 게 더 나아요. 수입은 당연히 감소겠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개선이길 거예요. 그렇죠? 수출 증가, 수입 감소니까. 그다음 국내 경기 보시면 이거요. 총수요가 증가되니까 AD가 우측 이동해서 국민소득 증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가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리고 외채 부담 증가. 그렇죠. 우리가 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옛날에 10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원화로 표시해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은 그냥 이거예요. 환율 인상, 수출 증가, 수익 감소. 그래서 AD 우측 이동. 그냥 지금까지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환율이 올라갔다. 아이고 달러로 표시된 게 비싸구나. 외국 물건이 비싸지겠네. 사실 그거 하나만 하면 다 돼요. 밑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환율 상승이 개인의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시면 밑에 박스 있는데 그냥 첫 번째만 보세요. 해외여행의 경비 부담. 아니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전에 가려고 했는데 100만 원 들고 왔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옛날 같으면 막 한 10달러 막 뭐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는데 바꿀 수가 있는데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환전해봤더니 별로 손해 쥐는 게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별거 없죠 사실. 그래서 그나마 책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뭐 그냥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 그러니까 환율 요 개념 잘 보시고 745페이지 거기 보시면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 그걸 보려고 해요. 환율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결정 이론. 이것도 이제 국제금융론에 뭐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할 거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과 관련돼 있는 것. 첫 번째가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매력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PPP라고 해요. 뭐의 약자인가 보셔야 되는데 그냥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PPP는 그냥 우리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우시죠. PPP.
원래 이제 국제금융 할 때는 그냥 약자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 괜히 우리는 PPC랑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많은 거 아는 게 자기 스스로 막 헷갈리면서 막 뭐 하지 마시고 그냥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하시죠. 자, 환율이 양국 통화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뭐 카셀 뭐 필요 없고요. 다음에 2번 국내와 해외 물가 변동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뭐 그 얘기인데요. 그것도 뭐 그냥 큰 관심 없고요. 3번 한번 보시죠. 구매력 평가설은 밑줄 치세요. 일물일가의 법칙 이걸 이제 적용한 거예요. 자, 여기 빨간 사과가 하나 있다 합시다. 우리나라에선 사과 가격이 얼마인가 했더니 얼마를 할까요? 3,000원. 비싸네요, 이 사과. 그러네. 근데 미국 돈으로 가만히 봤더니 이게 얼마인가 했더니 3달러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일문일가 법칙이다라고 하면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겠어요? 약간 뭐 시장이 좀 마찰이 있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겠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 왜냐하면 불안정 경쟁이나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팔리는 거, 다른 데서 파는 거 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동시장도 모든 노동자들이 다 동질적이고 퀄리티랑 모든 게 똑같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완전 경쟁 시장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 있는 사과든 다 가격은 똑같다 이 얘기가 일물일가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이렇게 대응된다라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인데 이게 약간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하고요. 완전 경쟁하면은 장기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뭔가 약간 이상적이고 기간도 길고 좀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고전학파에 좀 가깝고 장기에 해당하고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양 두 국가에. 물론 이거 사과 하나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물가, 소비자 물가나 이런 걸로 하는 거니까 이 상품 바스켓으로 하긴 하죠.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면 1달러는 1,000원과 가치가 똑같다. 이렇게 알 수 있다. 얘가 사과가 고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식사하셨어요? 요즘 뭐 드세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배고프시면 요거를 잘 째려보시면 햄버거로 보여요. 이게 이렇게 햄버거로 짠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과 갖고는 하긴 그렇고 그나마 전 세계 모든 상품이 다 똑같은 게 햄버거죠.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것도 비슷하다면서요. 뭐 이렇게 고기가 안 들어가는 데는 뭐 양고기가 들어가든 어떻게든 뭐 치킨 뭐죠? 치킨 어디 동남아 브라질은 뭐래더라 칠면조가 들어가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좀 다르겠지만 비슷해요. 야채도 있고요. 저는 햄버거 같은 거 먹기가 너무 커가지고 입을 벌리면 막 힘들어가지고 좀 약간 그래. 전 잘라 먹거나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빵 먹고 고기 먹고 야채 먹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막 너무 이렇게 깔끔 떠는 건 아닌데 막 하다가 막 흘리고 막 하는 게 뭐 힘들어가지고 맥도날드 갔을 때는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너겟인가 뭐 이렇게 살만 있는 치킨 그거요. 그거는 한 입에 속속속 들어가니까 진짜 후배랑 같이 가서 한 50개인가 먹었어요. 46개인가? 그거 처음 먹어봤어요. 딱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치킨을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 또 뼈 발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수업 끝나고 저녁 10시에 갔는데 10시에 좀 9시인가 그때 갔는데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한 5개만 시킬까? 맛있는 거야. 금방 먹잖아. 5개니까. 얘기 좀 하다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다 먹고 야 10개 더 시키자. 그래서 10개 시키고 그런데 계산하니까 한 40개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요 햄버거로 해서 이게 빅맥 지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설명에서 환율의 결정 1번 보세요. 맥도날드 나와 있죠. 그 빅맥 가지고 이제 빅맥 지수 이코노미스트지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래서 밑에 참고에 나와 있는데요. 그걸 이제 빅맥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즘 이제 스타벅스에서 나와 있는 뭐 거기요. 카페라떼 그걸 가지고 하기도 하고 스타벅스 지수 비슷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빅맥이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있는 거잖아요. 저도 유럽에 딱 갔는데 어디 갔더라? 독일 어디 가서 뭐지? 까먹었네요. 거기 뭐 어떤 도시를 딱 갔는데 역시 뭐 이상한 거 먹으면 좀 그래요. 그냥 그래서 그냥 맥도날드나 먹자 해서 맥도날드 그냥 먹었는데 몰랐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갔는데 화장실을 딱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보셨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을 내밀어. 그래서 뭐야 이 아저씨 하고 그랬는데 뭐 영화에 뭐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가지고 겁나기도 하고 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을 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문화를 잘 모르니까 용감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당신 막 이렇게 하려다가 많은 게 다행이지 아주 그냥
민폐를 보일 뻔했어요. 아무튼 맥도날드 아무튼 얘기를 그냥 스톱하시죠. 제가 딴 얘기 했다가 제가 이게 웃겨가지고 웃음을 참지 못할 것 같은 갑자기 느낌이 딱 이렇게 드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땐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농담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수업할 때.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맨날 했던 말이고 하면은 제가 안 웃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거 괜히 도전했다가 웃음보가 터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요 맥도날드 잘 보시죠. 자 그래서 밑에 환율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요. 우리나라 돈 P 이렇게 있고요. 요거 이제 변환해 주는 거죠.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아예 여기다가 우리나라 돈과 저 앞에 썼던 거예요. 외국 돈 요거를 변환시켜 주는 그게 환율. 이게 구매력 평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환율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3번 안에 밑에 박스 있죠. 박스. 요거 그냥 변화시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이게 구매력 평가설인데 요거요. 변화율로 바꾸면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는 거죠. 변화율로 바꾸면 자 그래서 이제 곱하기는 더하기로 되는 거니까 P분의 델타 P 요거요. 국내 물가 상승률이고요. 해외 물가예요. 해외 물가. 그래서 요거는 환율의 변화율 더하기 미국의 달러의 물가의 해외 물가의 변화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식으로 하세요. 이게 은근히 자주 나와요. 시험 문제. 여기다 주는 거야. 값을 줘가지고 변화율로 줘서 환율이 얼마가 되니. 그래서 국내 물가 올라가면 환율도 같이 올라가는 거 뭐 그런 관계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네, 그거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화에서 요 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걸로 하세요. 책에서는 환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요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변하는 거, 충격 주는 거 그대로 보면 되니까 이렇게 변화율로 쓰는 거 같이 보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그거 국내 물가랑 해외 물가 수준 요 공식 잘 보시고 점프할게요. 점프해가지고 밑에 5번 있죠. 5번.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에요. 굳이 용어는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구매력 평가설에서 얘가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 괜히 썼네 또 PPP라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 상대적 이런 거 얘기 안 나오고요. 그냥 환율 얘기하고 물가 변화율 얘기 나오면 알았어 뭐 어떻게 되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식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그냥 변화율로 표현한 거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되고요. 뭐 더 없습니다. 그리고 2번하고 3번, 4번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딱 변하는 거인데 이거는 내용을 보지 마세요. 내용이 좀 복잡하고요. 복잡한 건 아닌데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있거든요. 빅맥 지수가 있고 환율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변하니 그런 건데 그건 싹 살짝 가리시고요. 그냥 하지 마세요. 아셨죠? 2, 3, 4, X 하시고 그 다음 나중에 기출 그때 볼 거예요. 아셨죠? 어때요? 그 과목이 이제 막 이제 뭐 회계도 끝나고 세법 많이 남았나요? 뭐 하고 뭐 이렇게 막 끝났나요? 거의 안 많이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게 뭔가 더 뭐 이렇게 파고 뭐 마이닝해서 막 파는 게 아니에요. 더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다 알려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황금 덩어리 밑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금이 있는데 그 밖에 있는 큰 금을 이렇게 담을 생각을 하셔야지. 야 이거는 쟤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니까 이거보다 난 더 해야지 해서 땅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옆에 떨어진 거 주울 시간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막 너무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이 정도까지만 하세요 하면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돼요. 다음 밑에 6번에 예를 들어 나와 있죠. 별표 3개 하시죠. 그거는 그냥 계산 문제로 매번 주는 문제로 나와요. 국내 물가 상승률이 20%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국내 물가 상승률이 20%고 얘가 20. 해외 물가 상승률이 0%면 얘가 0%.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그냥 20%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20% 상승.
자국의 화폐는 20% 하락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그런 걸 오히려 실수해가지고 아이고 쉬운 건데 틀렸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은 달러 가치가 20%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옆에 문제점 봅시다. 문제점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1분 1가의 법칙이라든가 약간 장기, 완전 경쟁 이런 걸 상정하는 거예요.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가격이 똑같이 어떻게 매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가격 차별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1물 1가의 법칙을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물건이 이렇게 수송비라든가 관세 약간 이게 마찰이 존재하는 시장의 어떤 왜곡을 초래하는 시장을 삐끄덕거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송비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마찰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인데 현실에서는 완전 경쟁이 아니라 마찰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설명하기가 좀 적용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표적인 게 수송비, 관세, 장벽이 있다는 거죠. 마찰이 존재하네요.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전 세계에서 막 거래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재화를 대상으로 해야지 가격이 똑같은데 마찰이 없는 거고 장벽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보시면 현실에서는 비교역제가 있네요. 비교역제. 네,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물가만 고려한다는 것도 약간 뭐 심플하긴 하지만 좀 약간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평가 볼게요. 평가. 단기는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장기에 좀 설명을 잘하는 이론이다. 장기적. 그리고 거래 비용이 작은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다 거래 비용이 큰 얘기를 하는 거죠. 거래가 안 되거나 거래 비용이 큰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작아야 성립 가능하다. 이게 다 느낌이 완전 경쟁 시장과 관련된 뭐 그런 느낌이 장기에 결정되는 게 구매력 평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밑에 뭐 화살표 관역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세요. 구매력 평가설. 뭐 한 문제 요거 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말 문제로 나오는데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이런 것들.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에 대해서 뭐 비교역제가 존재하면 성립이 잘 안 된다. 하면서 뭐 단기에도 성립할 환율을 잘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해요. 좀 이렇게 난이도가 깊게 내지는 않습니다.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이자율 평가설이에요. 이자율 평가설. 자, 물가 이자율 다 이제 환율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자율 평가설. IRPT 했는데 그냥 IR 뭐 P 뭐 그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양국 간의 명목 이자율 차이 뭐 그것 때문에 기대 뭐 변동률과 관계를 뭐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3번 하나 체크하실까요? 우선 이자율 평가설이라는 건 이거랑 비슷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아까 이쪽 오시면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이자율하고요. 해외 이자율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해외 이자율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해외 이자율이 높다. 그러면은 당연히 돈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돈이 쫙 버튼 하나 눌러서 쫙 하겠죠. 국내 이자율이 낮으니까. 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자율이 같아져야 된다. 예, 요 얘기예요. 근데 단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이자율이 똑같은데 만약에 미국 돈에 집어넣어가지고 미국 이자율 받아가지고 달러로 이렇게 얻게 되니까 이걸 다시 원화로 바꿀 때 약간 환율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걸 좀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아이디어는 이따 다시 볼 거고요. 2번은 구매력 평가설이 경상수지 관점 나와 있죠. 밑줄 치세요. 이거요. 상품 거래되는 교역되는 거죠. 국가 간에 이건 비교역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경상수지 관점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그 얘기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면 이자율 평가설은 거기 보시면 자본수지 관련 자본수지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쓸 거 그랬나요? 경상수지는 약간 측면, 관점. 경상수지는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게 좀 가까운 개념이고 자본수지는 수출보다는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자율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뭐 가정은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또 역시 뭐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건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뭐 보통 거시경제학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잘 보기 좋게 정리해 놨는데
우리는 과정을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재무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 하시겠지만은 그 과정까지 증명해서 쫙 이자율 평가설이란 무엇이며 왜 이런 식이 도출되는지 설명하시오. 이러면 막 거기 있는 걸 거의 외워야 돼요. 재무관리도 글쎄 잘 모르겠는데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풀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무관리 제가 신경 쓸 건 아니지만 경제학도 이게 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다 노벨상 받은 막 대단한 논문들을 쉽게 정리한 건데 그걸 막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 막 할 정도면 노벨상 10개, 100개 막 스스로 막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말은 그렇지. 그래서 누가 어떤 무슨 뭐 모형 이렇게 만들면 그냥 아 이런 거구나 글자 따라가면서 한번 이해하신 다음에 주관식인 경우는 사실 또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박사과정 시험은 어떻게 볼까요? 박사과정 가서 이제 논문 쓰기 전에는 종합시험이라는 걸 보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무슨 뭐 시험을 뭐 한 10시간씩 학교에 가둬두고 생각해서 해봐라 이럴까요? 안 그래요. 시간도 한 2시간 줘요. 문제는 학교에서 보는 주관식 그러니까 여러분 2차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막 해서 뭐 증명하시오? 그거 어떻게 증명해? 다 벌써 외우는 거야. 전날 밤새워가지고 막 쓰면서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자 까먹기 전에 조용히 머리 흔들면서 가지도 않죠. 그러다가 잊어버리니까 천천히 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뱉어내. 그리고 이제 그 완전히 새로운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어떻게 그걸 풀어? 아무리 경제학을 좋아한다. 대부분 또 경제학 좋아해서 온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뭐 천재 뭐 이런 사람이니까.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가고 이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최근 5년간 교수님들이 냈던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거 알아요. 좀만 어렵게 내면 애들이 다 이렇게 꽈락 비슷하게 떨어져가지고 박사 논문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했던 기출을 그냥 관례상 이제 한 3문제 낸다 그러면 2문제는 똑같이 내고 한 문제는 조금 좀 다르게 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외워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거기 해외 투자 수익률에서 뭐 연두 색깔도 있고 뭐 1년 뒤 막 이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냥 주관식 시험일 때는 그런 걸 좀 해서 해야 되는데 객관식일 때는 결론만 외우세요. 밑에 잘 나와 있잖아요. 결론. 자, 자본시장의 균형 해가지고 밑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 제줄에 나와 있는 그 식 있죠? 그 주황 색깔보다 그 위에 있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명목 이자율이니까 이쪽에다 쓸게요. 그냥 이자율로 쓰시죠.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고 원래 이제 명목 이자율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R로 그냥 쓸게요. 그리고 자, 거기 보시면 끝에 환율, 이 외환에 대해서 이제 환차손 그걸 고려해야 되니까 거기 보시면 T기의 환율에다가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거 빼기 T기의 환율 요거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 식을. 아셨죠? 실제 시험도 그냥 이거 암기하시는 걸로 시험 문제 나오게 돼요. 이렇게요. 메모리. 그러니까 이것도 메모리 하시고 요걸 메모리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는 이 변화율로 나타낸 거니까. 자, 환율하고 이자율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면은요. 첫 번째는 요거는 일일 없으니까 이거 그냥 없애셔도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아예 델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대 예상 환율의 변화율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의 관심사는 이자율이 여기요. 떨어지게 되면 이게 내려가니까 그럼 여기는 환율이 위에 분모에가 있는 거예요. 환율은 올라간다. 그래서 환율은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그것만 우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아이디어만 살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워버릴 거예요. 웬만해서 안 지우는데.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따라 볼게요. 1번 국내 투자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볼게요. 국내 명목 이자율이 I, 뭐 R이라 하고요. 미국의 이자율이 뒤에다 F 붙여놨습니다. 현재 환율이 2 이렇게 있고 1년 뒤에 예상 환율을 2 플러스 요거 1기의 예상 환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1원. 자, 1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쪽에다 할게요. 우리나라 돈으로 1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내 시장에다 돈을 투자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거기 2번 볼게요. 그러면 돈이 얼마 됩니까? 하면 1원에다가 국내 시장이니까 R이라고 할게요. R1 이렇게 그냥 원차 뺄게요. 요만큼 수익을 얻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자율은 R인데 미국에 투자한다 할게요. 미국에
이렇게요. 여기까지 그리면 미국이 아니죠. 이 다 미국 땅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럼 이 미국 같이 보이나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에 투자한다 합시다. 그럼 1번 보세요. 현재 환율로 해서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1원 가지고요.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거기 박스 한번 보세요.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환율만큼 T기의 환율로 이렇게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요. 1000원이 1달러다 하면은 1달러는 1000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면 이걸 투자하게 되면 1년 후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1년 후 T기에 1, 얘 뺄게요. 괜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보니까 1년 후니까 1 플러스 R에 F 해가지고 네, 달러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달러. 여기는 원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그냥 비교할 수 없죠. 이거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돈이고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보시면 1년 후에 내가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이만큼 돈을 얻게 되는데 1년 후 그러면 1년 후에 비교하려면 1년 후 한국에 투자했을 때 돈이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요거 비교해야 되는데 직접 비교가 안 되잖아. 그때는 1년 후의 환율로 변환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1년 후의 환율이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년 후니까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로 요걸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걸 곱해줘야 된다고요. 이걸로 곱해서 원화로 변환시켜줘야 되네요. 그래서 변하는 게 그 끝에 나오면 이거를 여기다 곱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T기의 요구에다가 요 곱해요. T 플러스 1기의 환율 이거 어떻게 될지 예상하죠? 1 플러스 R의 F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변하게 되네요. 그래서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해 가지고요. 누르륵 해서 밑에 2번 그 관역 나와 있죠? 그렇게 이자율로 표현하는 건데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이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뭐 식 나와 있고요.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에 그 4번 동그라미 4번 체크하시고요. 밑에 예제 별표 3개 하시죠. 예제 1번, 2번 에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3번은 그냥 X 하시고요. 1, 2번 두 개만 볼게요. 예제. 자, 우선 1번 예제 좀 볼게요. 자, 1번에 자본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으며 국내 이자율이 7%, 해외 이자율이 4%,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2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1년 뒤의 예상 환율은 이렇게 있어요. 요거 공식을 쓰라는 거예요. R이 있고 외국의 이자율 더하기 1년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까? T 플러스 1기에다가 T기 요건 현재 환율이에요. 이렇게. 자, 공식 대입해 볼게요. 1번. 국내 이자율이 7%. 얘가 7%. 그 다음에 해외 이자율이 4%. 얘가 4%.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200원. 얘가 1200원. 1200원. 얘가 1200원. 끝이요. 그냥 그랬을 때 얘 얼마가 되게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이게 되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환율과 관련해서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언제 환율이 상승하냐, 그 다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말 문제 나오고 아니면 계산하는 문제가 저기 구매력 평가설과 요 공식 아니야 그걸로 나오니까 그 정도 잘 보세요.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요 재무관리에서 좀 더 뭐 자세히 더 또 보는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가 1년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잘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상된 그러니까 위험이 커버가 안 된 그런 건데 위험을 이제 커버한 시장이 이제 선물 환율 시장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식이 똑같은 공식인데요. RF에다가 요게 이제 선물 거기 2번에 보시면 선물 환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요. F라고만 바꿀게요. 퓨처 해가지고 그 뒤에는 그냥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공식이 뭐 두 개 더 생기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요거에다가 대신 요거요. 리스크가 제거된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있는 값 대입해 볼게요. 자, 2번 예제 보시면 국제적으로 자본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고
요거 1200원으로 알려졌네요. 1200원. 얘가 1200원. 이렇게요. 1년 뒤에 선물 환율이 1달러당 1224원이네요. 얘가 1224원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이자율이 7%라면 미국에서 이자율이 7%라면 얘는 얼마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식 대입하는 거예요. 띠리릭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뭐 그냥 하지 마시고요. 괜히 뭐 헷갈리게 만드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4번 똑같은 말이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밑에 참고 굳이 뭐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환율 변화 요인. 이게 뭐 작년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요. 뭐 요거를 식으로 쓰는 거예요. 밑에 그림을 한번 잘 볼게요. 자, 우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환율이 요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자율, 해외 이자율, 앞으로 환율이 예상 환율, 이 기대 환율 이게 어떻게 변할까? 이게 관심인 거죠.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어쩔 수 없이. 자, 관심사가 되는 주인공은 뭐랑 뭘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거기 축을 보시면 이자율하고 환율을 주인공으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주인공 수평축에 환율을 잡았습니다. 뭐 T기의 환율 이렇게 할까요? 수직축에 이자율을 잡았어요. 이자율 잡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째려보세요. 얘가 변하고 얘가 변하고 둘이 남녀 주인공으로 삼은 거예요. 얘네들 고정돼 있다 보셔야 돼요. 얘 고정돼 있어요. 얘는 뭐 그냥 1이니까 빼기 1 하면 의미 없으니까 빼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고정돼 있는 거니까 두 주인공일 때 얘가 변하면 곡선 상에서 이동이고 얘나 얘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이다. 그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R로 정리되어 있네. R로 정리하니까 이 환율은 분모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I, R, 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자율이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R1에서 이자율이 R2로 R0에서 체크하고 똑같이 할게요. R0에서 R1으로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E0에서 E1으로 떨어졌다. 이거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되네요. 자, 이 두 주인공 잡으세요. 다시요. R과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변하진 않겠죠. 그래서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이 변하면 이자율이 변화 시 수요 공급에서도 그대로 했던 건데 IRP 곡선상에서 이동이고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다른 게 변화요. 다른 거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두 개밖에 없어요. RF나 앞으로 1년 후에 예상 환율이 변화 시 IRP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시험에 이거 맨날 나와요. 자, 밑에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0에서 1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환율은 하락한다. 뭐 식에서 보고 그림에서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상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올라가면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되면 네, 우선 첫 번째는 이거 있잖아요. 기대의 자기 실현 효과라고 앞으로 상승할 걸 예상하면요. 진짜 상승해요. 그렇죠. 여러분 합격할 것 같아요. 스스로가 이 자문. 그러니까 만약에 주위 친구들이나 제가 그렇게 해서 떨어져야 해도 전 그래도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감과 이게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 소문도 내야 돼요.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왜 요즘 연락도 안 되냐? 나 회계사 공부하지? 이렇게 세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조용히 안 돼요. 막 이렇게 공언하고 다녀야지. 대신 한마디 해야죠. 나 회계사 공부하니까 응원해줘. 이렇게. 웃기긴 하죠. 근데 막 친척들도 막 하면은 야, 너 요즘 뭐 취업 안 되는데 뭐니? 저 회계사 될 겁니다. 그러면 야, 회계사 좋으니? 좋습니다. 이렇게 세게 응원해 주세요. 뭐 3천 오면
용돈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나중에 회계사 잘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낯짝 두껍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위에서도 그걸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삼일 얘기하잖아. 담배 가만히 보면 여기서도 선생님들 중에서도 담배 피시다가 이제 끊었다가 다시 피는 사람도 있고 뭐 전자담배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몰래 피기도 하고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위 선생님들이 딱 있다가 담배 끊으셨다면서요? 이렇게 하지 움찔하면서 이렇게 하지 조용히 혼자 마음속으로 끊으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하니까 약속한 게 없는 게 돼요. 그래서 기대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여기 잘 볼게요. 공식 좀 봅시다. R은 자 외국의 이자율에다가 자 t 플러스 1기에 앞으로 이자율 기대 예상 요쪽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빼도 돼요. 우리는 요 분모가 이걸로 있고요. 이렇게 있죠. 이거 의미 없어요. 왜냐면 이거 하면 지워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 보는 연습 때문에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쪽에서 볼게요. 그릴 데가 없네, 눈을. 이쪽에서 할게요. R이 고정됐다. 이렇게 합시다. R이 고정됐다. 이게 고정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도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얘가 올라갈 걸로 생각되면 이거 맞춰주면 얘도 같은 크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올라갈 때 옆에서 봐요. 옆에서 이렇게 쫙 보면 R이 이렇게 고정돼 있을 때 환율은 올라가니까 이거 지울게요. 이게 이쪽으로 우측 이동해서 IRP 곡선은 우측 이동 이렇게 된다고요. 아무튼 우측 이동해서 환율이 올라간다. 뭐 이 얘기인 거죠. 자 밑에서 볼게요. 그래프 보는 방법이니까 밑에서 보면 이거 똑같이 하나 써놓을게요. RF에다가 여기 T기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에다가 T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밑에서 올려다 보세요. 여기서 볼게요. 눈을 자 그래프 할 때 여기서 올려다 보면 얘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얘 고정되어 있어서 우선 다른 요인이니까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상방, 하방 그걸 보는 거예요. 얘가 변하면 곡선 상에서 이동인데 다른 요인이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자, 이를 고정시켰어요. 얘를 고정시켰다 합시다. 얘 고정됐어요. 이게 없는 셈 치세요. 자, 지금 얘도 고정됐죠. 고정된 게 둘 다 변하면 안 되니까 얘도 고정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앞으로 1년 후에 요거 기대 환율이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니까 이게 올라간다니까요. 얘 없고 얘도 없으면 얘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균형이 되죠. 이 균형식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얘가 가만히 있으면 밑에서 올려다 보면 당연히 이 자리로 올라가야 되니까 상방 이동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밑에서 보면 이게 IRP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요. 정리를 하면 자 이자율평가설의 이자율과 환율과의 균형 환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환율이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인데 마이너스 반비례 관계 있어요. 이 공식 암기하셔야 되고 그 외에 다른 변화할 만한 요인이 얘랑 요거 다른 미국의 이자율이 변하는 건데 얘네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데 시험에는 이제 얘가 주로 나오진 않고요. 당연히 얘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주로 얘가 기대 환율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중심으로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750페이지도 나와 있죠. 이자율과 환율과의 관계가 있고 밑에 기대 환율 T 플러스 1기의 기대 환율이 변하게 되면은 우측 이동 나와 있는데 그래프 보는 거 할 때는 우측 또는 상방 이동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위에 환율 변화 요인해서 국내 이자율 상승 1번 나와 있죠. 요거 그대로 보는 거예요. 국내 이자율 상승은 요거 식이죠. 1번에 보세요. 예상 환율과 해외 이자율이 주어진 상태에서 밑줄 쫙 치시고요. 뭐 이 정도는 당연하지 생각돼야 되는데 상승이니까 이걸로 할게요. 상승. 얘가 상승하면 지금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얘는 하락하는 거죠. 얘랑 얘는 고정돼 있어야죠. 고정된 세터리스 페리부스 취급을 하고 얘가 올라가니까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는 이 다른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요거요. R이 변화 시 IRP의 곡선 상에서 이동인데 마이너스 관계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 결론입니다.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밑에 그림 나타내는 게 우하향하는 IRP 곡선. 다음에 2번 예상 환율의 상승하면은 뭐 설명은 있어요. 뭐 1번, 2번 뭐 해외 뭐 자본이 유출이 이루어지고 뭐 어쩌기 현재 환율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식 째려 보면 그냥 당연히 뭐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먼저 이 식을 머릿속에 먼저 이렇게 몸에 체화시킨 다음에
그다음 뭐 심심하면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는 괜찮은데 먼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헷갈려요. 거시는 막 서로 맞물리고요 빙글빙글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제 원칙을 좀 잡고 이렇게 문제 풀어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 공식 같은 거 머릿속에 잘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하나 동그라미 치시면 이처럼 예상 환율이 상승하면 현재 환율도 상승하게 되고요. IRP 곡선은 그래서 우측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는 아무튼 이자율에 따라서 자본이 얼마나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심층 연구 나와 있는데 그냥 아까 여기 뭐 지웠잖아요. 그 F라고 하는 거기 보시면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이라 그러고요. 이걸로 하면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이 공식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밑에 중간에 뭐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읽어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거 읽어보면 이것도 한 20분에서 30분 소요가 돼요.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 선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오는 거 위주로 딱딱 골라서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뭐 자본시장 균형 막 하지 마시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참고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의 또 다른 표현 방법. 아니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도 그냥 안 했는데 뭘 또 다른 걸 평가하는 걸 봐요. 그냥 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심층 연구 현대적 환율, 통화주의, 뭐 통화주의가 뭐 현대예요. 이 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하시면 좋긴 한데 국제무역론은 이게 한 책 한 권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이 한 챕터가 그러니까 국제금융론은 그 책 하나고 그 안에 환율 결정하면 이런 게 한 챕터씩 뭐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약간 출제자도 뭐라고 할까? 커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암묵적인 한 이 정도까지는 출제 요 이상은 안 물어볼게. 그런 암묵적인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출제를 하는 거죠. 물론 벗어날 수 있어요. 출제자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거는 우리 잘못이 제 잘못이 아니고 출제자 잘못이에요. 출제자가 뭔가 막 엄청나게 막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막 이렇게 되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물론 그거를 이제 검토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하고 뭐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좀 잘 뭐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거는 그 출제자가 이렇게 약간 욕 먹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오버슈팅 뭐 한때 뭐 이게 막 뭐가 신기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그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내용 보시면 3번 하나 볼게요. 3번 내용의 3번. 자, 돈부시 뭐 돌아가신 분인데 거기 보시면 물가가 경직적인 단기에는 그거 하나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 삶에 이게 뭔가 실력이나 성과가 팍 증가 안 돼 이렇게 투명의 이 유리천정 같은 게 이게 딱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치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막 팍 쳐도 잘 안 돼요. 이게 안 뚫려요. 실력이 빨리 잘 안 올라가. 회계, 뭐 경제, 뭐 거기다 자꾸 할 것 많으니까 이게 안 돼. 계속 공격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 뻥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만 이렇게 쫙 하다가 그다음에 시험 때가 될 때 이게 탁 깨져요. 탁 금이 가다가 깨지면 실력이 팍 해서 이렇게 해서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 이상의 실력을 시험 때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실력은 있습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 떨어집니다. 이거 사실 오히려 슬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뭔가 올라갈 듯 말 듯 하다가 시험장 D-Day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뭐가 막 그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게 쫙 그동안 잘 헷갈리고 그랬던 게 이게 눈이 이렇게 쫙 밝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팍 해서 합격하고 원래 실력은 한 요만큼이니까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하면 이제 다시 또 2차 공부하잖아요. 그럼 또 역시 2차의 벽도 이제 많다니까요. 한 5과목 이렇게 있으면 그거 다 가져야 될지 또 뭐 고민이에요. 막 상담해요. 3개만 갖고 2개는 포기하고 1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옆에 또 다 가져가려고 했더니 옆에 딴 친구가 야 지난번에 아는 선배 다 가져가려다가 5과목 다 유예됐어. 그러면 어이구 그러면 2개만 가져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약간 뭐 정답은 없죠. 그래서 다시 근데 이때도 뭐 계속 해야 돼요. 하다가 이제 2차 시험 되면 이게 또 착 깨져요. 그래서 퐁 하면은 이게 또 이제 5과목 다 붙었네. 이 약간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다시 또 실력은 또 이렇게 되고 약간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에너지를요 이렇게 쫙 계속 모아놨다가 시험 날 볼 때 그때 팍 이렇게 쏟아붓는 뭐 그것도 연습하는 거지. 그렇죠. 연습 때만 잘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
뭐 능력이라 할까 그것도 좀 컨트롤하는 그 연습을 뭐 이런 고시 공부할 때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모의고사는 맨날 막 10등 안에 들고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지치고 막 긴장하고 그래서 망하면 그 의미 없으니까 그런 걸 잘 해야죠. 그게 뭐 꼭 공부에만 도움되는 건 아니고 다른 뭐 모든 일에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물가가 단계 경직적인데 통화량이 증가할 때 갑자기 여기서 팍 해서 오버슈팅이 그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밑에 그림 보시면 올라갔다가 다시 쭉 이렇게 다시 이제 뭐가 이게 경직됐던 게 다시 이렇게 잘 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랜덤워크 가설 뭐 이거는 뭐 비슷하게 환율도 주가 비슷하게 예측 못한다.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 같이 묶어가지고 뒤에 환율 정책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요거 우선 잘 보시고 시험 문제 어떤 거 보셔야 되냐면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 두 개 잘 보시고 저기 환율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뭔가 그 정도만 보시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네, 그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